소래님, 좋은 질문입니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투자를 밖에다가 이렇게 내놓진 않잖아요. 나 투자자요 이러진 않잖아요, 직장에서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분들하고 인맥 같은 거 형성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혼자 하기도 좀 외롭고. 아,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네. 야, 투자 인맥 어떻게 형성합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사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회사에서도 거래처랑도 그렇고요. 회사에서도 제가 투자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제 매니저가, 제 보스가 저한테 너 뭐 투자 열심히 하니? 하면은 저 회사 일만 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뭐 술자리나 이렇게 직장 동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다들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열심히 해요. 다만 이렇게 내놓고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부동산에 이제 좀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하면은 서로 느낌이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은 그럼 조금씩 하다 보면은 너도 해 나도 해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일단 회사 내에서 스터디 같은 게 있어요. 회사 내에서도 부동산 스터디가. 네, 뭐 스터디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끼리의 모임이 있고 사모임. 저는 회사나 거래처 한 분들이 제 스승이 많아요. 멘토가. 오. 회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그 높은 임원분 지금은 이제 정년퇴직 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분의 투자 스토리를 들으면은 너무 대단한 거야.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개포 1단지 사놓고 그리고 뭐 잠실 5단지 사놓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다 팔고 한남 뉴타운으로 샀어요. 그리고 그분은 도곡 렉스를 사는데 도곡 주공일 때 그걸 산 거야. 약간 어나더 레벨인데? 아, 근데 그분은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계속 재개발 투자를 옛날부터 했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해도 안 들어줘,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근데 저랑 밥 먹으면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그분은 이제 계속 얘기를 해줘. 그러면서 이제 빌딩 산 얘기도 해주고 지금 이제 정년퇴직 하셨으니까 지금도 저랑 연락을 해요. 그런 분들이 회사 내에서도 좀 있어요.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되는데 회사 내에서도 이제 만날 수 있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커뮤니티죠. 커뮤니티. 2000년대에 부동산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만나려고 그러면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좀 쉬운 것 같아요. 많잖아요. 부동산 스터디가 많잖아요. 장기 수강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 뭐 본인의 선택인데 어찌됐든 간에 어떤 이제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 가서 거기서 강의를 듣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든데 디프리를 저는 잘 갔어요. 그래서 디프리 가서 보통 뭐 수업이 10시에 끝나잖아요. 11시 반, 12시까지 같이 맥주 마시고 사람들한테 얘기 듣고 뭐 골목대장님 있으면 그 옆에 가서 앉고 옆에 앉기 쉽지 않은데 치열하잖아요, 경쟁이. 치열해요. 응. 나 다 알지. 내가 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다 알죠. 치열해요. 네, 맞아요. 양쪽 자리 잘 안 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눈치 보고 비면은 바로 가서 앉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랑 이제 릴레이션십을 쌓는 거죠. 우리 후랭이님도 제가 저녁 자리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모임을 피하지 말고 계속 나가고 카이조 형님 이런 분들이랑도 제가 옛날부터 알았거든요. 그 형이 유명해지기 전부터. 그래서 우리 서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물건 살 때 미리 전화해가지고 그 의견 교환하고 그리고 이제 가끔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궁금한 것도 얘기하고 제가 지금도 뭐 엄청 인맥이 넓은 건 아닌데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게 답답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계속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생각을 그대로 하면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투자를 할 거니까 투자 친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만드시면 돼요. 아니면 스텝이 되는 것도 좋은 거죠. 스텝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좀 귀찮고 자원봉사 해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을 좀 빨리 알 수가 있는 거죠. 주의사항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 금기사항 같은 거.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기준에선 그래요. 일단 첫 번째가 오너십을 자기가 가져가야 돼요. 투자에 대한 오너십은. 투자에 대한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주도권을. 네, 그리고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은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너무 의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전문가들한테 돈을 투자한다거나 돈을 맡긴다거나 그게 또 재밌는 게 전문가들이 가만히 있어도 자꾸 돈을 주려고 그래요. 어떤 그 맹목하시는 이제 아줌마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귀찮은 거야. 그냥 그렇죠. 내 돈 드릴 테니까 내 돈 좀 어디다 투자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실제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실제 저는 예전에 그런 걸 좀 봐서 그래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거나 그러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은 다들 선하고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하지만 또 몇몇 그 전문가 타이틀 다신 분들은 고소당하고 손해배상 청구당하고 해외 도피, 뭐 자산 은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카톡이 오죠. 뭐 누구는 어떻게 됐더라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사실 뭐 이제 그런 거는 제가 깊게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밝은 것만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문가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러 군데 투자 전에 상담을 받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너무 쉽게 믿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어떤 전문가분들하고 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본인이 선호하는, 본인하고 잘 맞는 전문가가 누구예요? 저는 안전한 거를 중시하고 어쨌든 간에 모든 거는 다 제 책임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제 참 막 이제 지역 얘기하다가 뭐 부동산 소개를 해주고 바로 입금을 해야 된다. 좋은 물건이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입금 안 하는데 실제 그 강의를 들은 분들은 막 입금을 해요. 거기로 가계약금을 다 그때는 돌려준다 그러고 안 돌려주고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이용하면 돼요. 그냥 그분들의 조언을 듣고 투자는 내가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위험한 게 잘하시면 좋은데 전업투자 위험한 건 다들 아시잖아요. 저도 전업투자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하셔도 되잖아요. 주위에서 다들 말려요. 하지 말래요. 회사 생활하면서 투자하는 게 그게 안전한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회사에서 저를 내보내면 나가겠지만 뭐 지금 뭐 잘 다니고 있는데 굳이 전업투자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고요. 전업투자 해가지고 잘 되는 케이스도 많지만 우리가 듣는 건 잘 되는 케이스죠. 지금 이제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잘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 또 안 되는 케이스도 꽤 많아요. 실제로 지금 잘 되시는 분들도 그전에 전업투자 해가지고 너무 힘드셨던 경우도 있고 또 전업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대단한 고수가 아니면은 함부로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할 생각은 없으세요? 예, 지금 당장은 그래요. 저는 직장인 투자가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고 싶고요. 근데 회사에서 저를 내보내거나 또 모르죠. 또 뭐 제가 어느 순간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죠. 뭐 그거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이런 거는 저한테 제가 이제 부동산 조금 안다 그러니까 많이 물어봐요. 들어보면은 다 지역주택조합 얘기가 되게 많아. 부동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싸게 분양한다 그러니까 막 그거 하시려는 분들이에요. 근데 아마 후랭이 TV 보시는 분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알죠. 지역주택조합은 잘 되는 케이스도 물론 있지만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별로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거 할 게 너무 많고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유가 아시죠? 뭐 땅이 매입이 안 끝나고 실행하는 거고 저도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그 현장 얘기를 듣고서 그 현장을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여기는 내가 봤을 때 재개발 안 될 때야.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거고 너무 보통 지역인데 그걸 어떻게 매입해가지고 하겠다는 건지 그런 근데 또 재밌는 게 그렇게 저처럼 현장을 가보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모델하우스에서 보고 지역에 대비해가지고 분양가가 싸니까 그냥 계약금 넣고 나중에 이제 마음고생 시작하는 거죠. 상가투자 같은 경우는 물론 해도 좋은데 좀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상가 투자를 하고는 있는데 주거용 부동산 투자하면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가 있고 뭐 손해보고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특히 상가, 1층 아닌 상가 이런 거는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빠져나오고 싶어도 그걸 이제 알고서 이제 들어가면 괜찮은데 초보자분들이 모르고 상가를 덥석 잡으면은 그건 진짜 고생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함부로 상가 투자를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수물건 투자해야지 경매할 때 수익률이 높잖아요. 네. 물론 맞아요. 잘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니까 특수물건 투자 안 해도 그냥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반 물건 투자만 해도.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막 특수물건에 또 이렇게 그것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가끔 이제 잘못 걸리면 또 스트레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특수물건이. 특수물건은 어떤 사례가 있으세요? 특수물건은 네. 그 토지 같은 거, 법정지상권 같은 거 걸린 거 있잖아요. 법지권. 예, 낙찰을 받아가지고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그 법정지상권을 부셔버리는 거죠. 그래서 승소를 하고 승소 판결서가 있으니까 이제 팔렸어요. 그거 재밌더라고. 그전에 절대 안 팔리는데 승소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도 안 팔리는데 승소 판결문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매수자들이 붙었어요. 지역 부동산에 내놨는데 그래서 수익을 꽤 짭짤 봤는데 제가 이렇게 말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짧게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마음고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하셨을 거예요. 엄청 했어요. 나는 누가 법정지상권 부수기 쉽다 그래가지고 네. 낙찰 받으라 그랬는데 낙찰이 또 된 거야. 안 될 줄 알고 썼는데 그래서 낙찰되고 변호사 사무실 갔는데 변호사비가 왜 이렇게 비싸. 아는 사람한테 가니까 더 비싸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가니까 싸게 해주더라고요. 기간이 한 1년 정도 1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꽤 걸리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이길 거라고 하는데 이거 지면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불안감도 있고 그 당시에는 그래도 꽤 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팔았으니까 다행이지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 당시에. 책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예. 이렇게 사이클을 연도별로 이렇게 딱 구분해가지고 네네. 이때는 뭐에 집중했고 나는 예, 이 시기에는 또 뭐에 집중했고 이게 다 이렇게 각각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이 사이클에 따른 투자 방법은 어떻게 좀 달리하고 계세요? 부동산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자산은 이게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금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장기적 우상향이에요. 무조건. 하락할 때 찔끔 떨어지고 상승할 때 많이 상승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하락할 때 찔끔 하락한다고 해도 무리한 투자를 한 사람들은 그 찔끔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2008년도부터 한 2013년까지 뭐 자산하는 사람도 있고 뉴스 보면은 투자 많이 해가지고 뭐 그때 투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손해보신 분들은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아니면 투자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한다거나. 그때 힘든 사람들이 그걸 이제 극복하고 잘 되신 분들이 더 많긴 하죠. 어쨌든 간에 그 사이클이 있고 상승할 때는 뭐가 좋겠어요. 그 부동산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눌 때 임대 수익용, 시세 차익용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상승할 때는 당연히 시세 차익용으로 포트폴리오 세팅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락이나 침체기가 오면은 이것도 당연한 거죠. 임대 수익용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보자고요. 시세 차익용 부동산에서 대표적인 게 뭘까? 아파트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재건축 재개발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시세 차익이 커요. 그러면 임대 수익용 투자로는 뭐가 좋을까요? 상가, 오피스텔, 뭐 다가구, 뭐 꼬만 빌딩 이런 것들이겠죠. 지산 뭐. 지산. 요새 지산 인기 많죠. 이 부동산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뭐 물론 많은 걸 못 사잖아요. 근데 모든 게 복리고 오래 투자하다 보면은 분명히 물건 개수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꼭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니라 주식도 그렇잖아요. 주식도 뭐 공격형 주식이 있고 방어형 주식이 있듯이 뭐 배당주냐. 예.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도에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는 거야. 그래서 저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투자를 했어요. 정말 그때는 힘들게 투자를 했죠. 제 주위에 있는 형들이 어떤 그 사회에서 만난 형들이 어떤 투자를 했는가 하면은 재개발에 투자를 했어요. 그 당시 재개발 붐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어떤 분은 왕십리에 있는 빌라를 사고 어떤 분은 화곡동에 있는 빌라를 샀어요. 지금 15년 이상 지났단 말이에요. 왕십리에 있는 빌라는 센트라스나 텐질이 돼 있고 화곡동 빌라는 지금도 화곡동 빌라예요. 그분은 지금 그거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 화곡동도 재개발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반지하를. 반지하 사니까 뭐 비만 오면 막 전화 오고 또 팔려고 내놔도 자기가 또 비싸게 샀으니까 팔리지도 않고 네.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의를 해야 됐고 상승기 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인기가 있고 그리고 시세 차익용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하락기나 침체기가 2008년도에 왔단 말이에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그래서 실제로 그때 보니까 그때는 다들 국민은행에서 금요일마다 시세가 업데이트 됐어요. 그럼 항상 금요일날 그거 봤어요. 금요일날 보면은 항상 올라가던 게 어느 날부터 시세가 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던 것들을 월세가 나오는 걸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막 했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상가나 이제 뭐 그때 오피스텔도 사고 임대 수익용으로 투자를 하면서 다가구에 대해서 누가 괜찮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가구를 이제 임대 수익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것도 꼬마 빌딩이잖아요. 네. 서울에 있는 다가구를 봤는데 너무 비싼 거야. 그래도 이제 공부를 좀 했죠. 근데 인천에 한번 놀러 갔는데 인천의 다가구가 생각보다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실제 한 6억 정도, 매매가가 6억 정도였고 뭐 대출이랑 보증금을 합치니까 한 내 돈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다가구가 있었어요. 덜컥 매수를 했어요. 임대 수익을 위해서. 그거 매수하고 후회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요? 불안해서. 그렇게 많은 집을 관리한다는 게 스트레스였고 관리하기 위해서 또 인천에 관리업체한테 그걸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또 수익률이 너무 나빠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계약하고 나서 힘든 게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그때 그 계약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가 인천 지하철 2호선 예정지였어요. 나중에 매도가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가구를 살 때는 인천 지하철이 없을 때였고 팔 때는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천 지하철이 생기고 팔 때 왜 팔았는가 하면은 2013년, 2014년부터 부동산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옆에서 보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투자한 사람들이 제 주위엔 있었어요. 그때도 저한테 강남 재건축 사라 그러더라고요. 강남 재건축이 지금 엄청 비싼데 2014년도, 2014년도에는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그때는 뭐 강남 아파트도 뭐 갭으로 한 뭐 1, 2억 있으면 다 샀었으니까 개포 주공 4단지, 1단지 이런 것도 매매가 뭐 6억에 뭐 대출하고 하면 한 2, 3억이면 사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어마어마하죠 그게. 네, 어찌됐든 간에 시세가 올라간다는 어떤 느낌이 있어가지고 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정리를 하고 시세 차익용으로 세팅을 했어요. 얘기가 이제 좀 길어졌는데 좀 지루하시죠?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시세 상승용, 임대 수익용 요거를 세팅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적절히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사이클이에요? 지금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 저는 사실 좀 많이 침체기가 올 줄 알았어요. 지금 정도면은. 근데 생각보다 이 상승기가 계속 가고 있어요.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으세요. 그쵸? 생각보다 오래 간다. 왜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저는 정부 얘기는 원래 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하기 싫은데 정부 탓이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하도 규제를 때리니까 정도껏 해야지 반대급부로 뭐 임대차 3법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가만히 놔뒀으면 시장 논리에 의해서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고 이게 그냥 쭉 올라버린 것 같아요. 계속 지금까지도 그게 가고 있고 또 이거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꽤 크다. 부동산 떨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뭔가요? 이거 큰일 날 얘기인데요. 근데 주기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 지금 상승이 꽤 오랫동안 됐거든요. 상승이 됐으면은 당연히 조정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정된 다음에 또 상승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직장인 분들이 주변에서 자산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산 규모 어느 정도 선에서 자산을 공개하면서 설명도 하시는 편이신가요? 안 합니다. 전혀는 아니고 제 자산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필요가 없잖아요. 친구들이나 뭐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물어보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사실 이런 이제 채널에 나와서도 얘기하면은 자꾸 제 자산을 물어보고 그러시는데 저는 제 자산에 대해서 정확히 오픈해야 되나? 뭐 안 해요, 그거를. 저도 안 물어봐요. 별로 관심 없거든요. 네. 특히 회사에서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같은 팀에 있는 친구가 제가 부동산 투자한다고 해서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모르겠어요. 인간의 또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그 친구가 또 부동산 투자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네.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을 우리 누나도 그래요. 우리 누나도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적폐라 그러고 저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몽을 하셔야죠, 빨리. 네, 그러니까 좀 얘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는 조심해야 돼. 정신교육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돈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